한국의 산후조리원 서비스가 이거 미국 산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막 생기고 있다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오늘 이 내용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사업 아이템 또는 사업 아이디어 아니면 뭐 사업 기회 어쩌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육아 휴직도 없이 자생해온 이 미국의 산모들 잘 아시잖아요. 뭐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아이 낳으면 다음날 그냥 바로 퇴원이잖아요. 뭐 산후조리원이라는 마인드 자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는 게 미국인데 요즘 이게 한국 때문에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떤 개념도 없이 자생해온, 스스로 아이 나오면 이제 바로 다음날부터 집에 가서 쉬고 그렇게 자생해온 미국 산모들이 한국의 소위 기업형 산후조리 서비스에 기꺼이 지금 지갑을 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벤치마킹한 고급 프리미엄 산후조리원이 곳곳에 생겨나면서 이 산후조리원 산업이 붐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는 15일에는요,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말에 금요일 남가주 지역 한인들도 많이 살고 또 그 백인들 돈 좀 많이 있고 여유 있으신 백인들도 많이 사는 그 오렌지 카운티, 그 중에서도 정말 부자들이 많이 사는 좋은 동네로 알려져 있는 이 데이나 포인트라고 바닷가에 딱 붙어 있습니다. 거기 아주 고급 그 프라이빗 골프장도 옆에 붙어 있고요. 바닷가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리조트도 있고. 그 데이나 포인트라는 지역에 위치한 워드오프 아스토리아 모나크 비치 리조트 앤 클럽에 프리미엄 산후조리원이 오픈합니다. 이 모나크 비치라는 골프장도 거기 있고요. 저도 뭐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리고 거기 리조트가 아주 비싼 고급 리조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고급 프리미엄 산후조리원이 오픈한다는 것입니다. 고객 대상은요, 물론 뭐 한인 그리고 비한인 가릴 것 없이 이 주류 사회를 일단 타겟으로 하는데 공동 창업자가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에스더박이라는 우리 한인 여성입니다. 다른 공동 창업자도 역시 여성분이십니다. 아마, AHMA, 아마라는 이름으로 오픈하는데 공식 오픈도 하기 전에 지금 대기자만 무려 4,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4,000명. 이제 뭐 대기자 중에 일부러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웨이팅 리스트에 써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마어마한 점은 이 산후조리원은 무려 지금 6천만 달러의 초기 투자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계산 다 해봤는데 이거 말 된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백만 불씩 투자해서 그 총 투자금이 이미 6천만 불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개인 자영업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기업형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후조리 기업이 유망한 그 스타트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들여다볼까요? 이 아마 산후조리원은 1박에 얼마냐? 1,650달러. 1박에 1,650달러. 근데 보통 뭐 일주일 이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10,000불 넘어가죠. 그리고 식사 제공 당연히 하고 아기 수유하는 문제라든지 산모 마사지 등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고급형으로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처럼 그 배우자의 입실도 허용되고요. 같은 방에서 같이 배우자가 좀 도와주면서 같이 잘 수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도 다 서비스가 되고 그야말로 24시간 아기를 돌봐주고 산모도 다 돌봐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산모의 회복을 돕는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찌 보면 이게 한 20년 전만 해도요 안 먹혔어요. 왜? 암만 이걸 설명해도 미국 사람들은 그게 왜 필요하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게 한류가 오면서 이런 부분도 조금씩 한국의 문화가 전파되면서 지금은 그런 걸 이용해 보지는 않았어도 이해는 한다는 것이죠. 뭐다라는 걸 이해하는데 얘기를 다 듣고 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마 산후조리원보다도 상대적으로 또 저렴한 산후조리원들도 있습니다. 많이.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쑥쑥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뉴욕의 맨하튼 등 미국의 대도시에 지금 막 생기고 있습니다. 고객은 한인보다 오히려 이런 데는 비한인이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오픈하고 있어요, 이런 데는. 아마는 이제 오는 15일 오픈하고. 자, 지난해 12월 자신의 아들이 5주 일찍 태어났다라고 밝힌 한 산모는 병원에서 이 아이를 낳고 곧장 샌프란시스코 빌리지, 왜냐면 미국의 산부인과 병원이
병원에서 아이 나오면은 바로 다음날 나가라고 하잖아요. 나가라고 하는데 나 돈 더 낼 게 좀 있으면 안 돼요? 뭐 그것도 안 되지만 돈 더 내고 있어 봐야 별 받을 서비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냥 아이 낳고 바로 다음날 곧장 어디로 가느냐? 이분 이제 샌프란시스코니까 샌프란시스코 빌리지 산후조리원으로 바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6박 7일을 몸을 풀면서 조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한인이죠. 이분도 한국 사람 아닙니다. 총 비용은 그래서 이분은 $6,300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산후조리원에서 숙면도 푹 취할 수 있었고 회복에 정말 집중할 수 있었다라면서 내가 혼자 이게 회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마음도 너무 편하고 정말 만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또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욕 맨하탄에는요, 카네기홀, 그 플라자 호텔과 인접한 57번가에 뉴욕 사시는 분들은 금방 어딘지 아시겠죠? 카네기홀 플라자 호텔과 인접한 57번가에 산후조리원이 생겼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한인이 운영하는 보람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분 이름이 무슨 보람이에요? 본인의 이름을 따서 보람 산후조리원이라고 만들었는데 이름 예쁘죠? 저하고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 뭐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제가 그 뉴스 서치 하다가 알아낸 거지 저는 뭐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광고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혼자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거지 뭐 전 잘 모릅니다. 자, 여하튼 뉴욕의 그 보람 산후조리원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급형 남가주의 그 데나 포인트 바닷가 골프장 리조트 옆에 세워지는 그 고급형보다는 조금 싼 그런 형식입니다. 1박에 $1,000 안팎입니다. 샌프란시스코보다 조금 더 싸죠. 그래서 이제 하루 뭐 식사 다, 세끼 다 방으로 배달해주고, 24시간 모유, 수유 지원 다 해주고, 아기 목욕시켜주고 등등의 모든 돌봄을 지원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약 8건의 예약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도 50%가 늘어난 수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을 창업한 분이 이제 남보람이라는 분인데요. 호텔 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원래 제왕절개로 출산을 한 후에 회복이 쉽지 않았던 그 본인의 경험이 계기가 되어서 이 산후조리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모에게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는 고소득 국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런 내용을 아실 거예요. 아이 낳고, 특히 이제 백인들 또는 뭐 흑인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이 낳고 그냥 바로 집에 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일주일씩 쉬어야 돼?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 아이 낳고 산후 휴가를 주지 않는 게 뭐 나쁜 뜻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못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그런 고소득 국가 중에서는 그런 유일한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남가주 그 고급 동네 그곳에 만들어진다는 그 아마 산후조리원 거기에 이제 공동 창업자인 에스더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출산 후 스스로 빨리 회복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는 산모를 대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있어서 그런지 많은 미국인들이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미국인 투자가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실제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천만 불이라는 투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팝, K-푸드, 뭐 K-뷰티 등을 넘어서서 요즘은 뭐 뭐든지 앞에다가 K자만 붙이면 통한다라는 그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한류, 그 한류가 이제는 저도 생각도 못했어요. 산후조리원까지. K-산후조리까지도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우리의 그 K-산후조리원이 앞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쭉쭉 또 뻗어나갈지 아주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면서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한번 사업으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뉴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뭐 저는 뭐 비즈니스 잘 모릅니다만은 비즈니스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 돈 투자하는 그 사람들 전문 투자가들 이 사람들이 뭐 저보다는 몇 배 몇십 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이 사람들이 투자했다 이거는 뭔가 트렌드를 좀 봤다 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비즈니스로 관습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그리고 이제 한국은 지금 초저출산으로 인해서 한국에는 뭐 산부인과라든지 산후조리원, 더 나아가서 소아과 병원까지도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뭐 그렇지 않으니까 이 한국식 산후조리원, K 산후조리원을 미국인들에게 맞게 잘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사업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이게 미국 언론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사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보고 알게 된 거거든요. 제가 무슨 어디서 그냥 지나가다 본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미국 주류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미국인들에게 이 트렌드를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사업적인 면에서도 타이밍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명품 유럽, 아주유럽의 품격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바티칸의 네덜란드와 독일까지 US 아주 투어만의 서유럽 7개국 13일. 일정이 다르면 여행의 품격이 다릅니다. 투어업계 유일하게 박평식 대표가 현지에서 직접 설계한 40년 노하우가 담긴 아주 좋은 아주 유럽. 고객 만족도 전매주 1위. 1등 회사 US 아주 투어와 함께하세요. 아주 좋은 아주 투어. 네, 81세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인지력 논란에 결정타를 날렸던 적이 있었죠. 바로 그 기밀문서 유출이라든지 기밀문서 불법 보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조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조사를 받은 후에 조사를 다 마치고 이제 특검이 그 랩업하는 리포트를 써서 공개하잖아요. 그 리포트를 쓴 그곳에 인지 능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술이 되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마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노인네처럼 이렇게 좀 기술이 됐다. 이래서 좀 논란이 좀 일고 있었는데, 그 전문, 특검의 그 리포트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고, yes, no, 뭐 그랬어요, 저랬어요, 뭐 웃으면 요 대목에서 둘이서 뭐 웃었고, 이런 것까지 다 쓰여져 있는 그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계인 로버트 허 특검이 하원 청문회에 앞서서 의회에 제출한 진술 그 전문에는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을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유출된 기밀 문서를 비서진이 어떤 경로로 사적 장소에 보관했는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질문이 이제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또는 그것은 내가 전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일단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됐던 그런 부분도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보 바이든, 그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좀 뭐 제대로 답변을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어떻게 아들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을 못하느냐, 특히 날짜 뭐 이런 것들. 또 일각에서는 아빠로서, 그것도 이제 뭐 지금은 이제 80이 넘으셨지만 그게 나이 많이 든 아버지로서 워낙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 이런 건 기억하기 쉽지 않다,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뭐 논란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조사에서 로버트 허 특검은 조 바이든의 그 장남 보 바이든의 그 사망 일시를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통령 퇴임 직후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그런 부분을 추궁했습니다. 아들과 이제 좀 일시나 시기적으로는 좀 맞물리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거죠. 무례하게, 기억합니까? 아드님이 몇 월 며칠에 돌아가셨죠? 뭐 이렇게 무례하게 하지 않은 거죠. 누구예요? 한국계 로버트 허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자연스럽게 그 질문이 나올 수 있게끔 접근을 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근데 이 시점에서부터,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시점이라는 게 장남 보 바이든이 사망한 그 시점, 그리고 자신이 부통령으로 있던 그 시점, 거기서부터 눈에 띄게 좀 더듬거리면서 잘 모르겠다, 이 시기에 아들이 파병이 됐었고, 또 뭐 매우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 아들 보가 어느 달에 사망했지? 몇 월 달에 사망했지? 5월 30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옆에 주변에 변호사들이 좀 도와주긴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 있는 변호사, 옆자리에 앉은 변호사가 2015년입니다. 했더니 2015년,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가 2015년에 사망했나? 라고 이제 변호사한테 반문을 하고 다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런 식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허 특검이 그 시기에 관련돼서는 그 시기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답변이 상당히 좀 불분명하고 좀 힘들어하고 뭔가 좀 흐릿하게 말을 흘리는 듯한 그런 게 딱 그 시기에 심했다라는 게 이제 로버트 허 특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조사 과정 전문이 공개된 후에 연방하원법사위원회에서는 그 특검이었던 로버트 허를 상대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로버트 허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특검으로서 이제 조사를 하고 다 했으니까 일종의 증인으로 의회에 불러서 여당 의원, 야당 의원이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노인네처럼 묘사해서 보고서에 그렇게 적시를 했느냐? 이 부분을 갖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진 것처럼 그런 노인네인 것처럼 너가 썼다라는 그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네가 주관적인 생각을 써놓은 것이다. 이건 객관적이지 못하다. 라면서 이제 여당 측에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야당인 공화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 의견으로 보고서를 쓰지 않았느냐? 라면서 이 또한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공격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불공정하다라는 것이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는 불공정하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기밀 유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됐는데 바이든은 왜 현직 대통령이라고 봐주는 거야? 왜 기소 안 했어? 이런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측의 얘기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수사관들이 닥치니까 자기 집 침대 밑에 화장실 저 뒤에 옷장 밑에 땅바닥에 막 기밀 문서가 널브러져 있기도 하고 어떤 기밀 문서는 막 숨겨놓기도 하고 막 그러고 이거 다 모아서 잘 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제출도 잘 안 하고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던 것만은 사실인데 바이든 쪽에서는 그쪽은 그랬지만 우리는 막 그렇게 땅바닥에 너불러져 놓고 막 침대 밑에 숨겨놓고 수사관들이 온다니까 어디 장롱 속에 숨겨놓고 우리는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사저에 있는 책상 서랍에 있고 그래서 발견되는 족족 우리는 다 제출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협조적이었다. 우리하고는 케이스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쪽은 기소, 바이든 쪽은 이제 불기소인데 여하튼 그 문제를 논하고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전문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야 간의 공방전 말고 그 공방전 과정에서 있었던 로버트 허 특검의 그 한국계로서의 뿌리를 강조한 그 발언 내용입니다. 자,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하원 청문회에서 자신의 뿌리와 가족의 아메리칸 드림 스토리를 소개했습니다. 로버트 허 특검은 나는 이 나라에 온 이민자들의 아들입니다. 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민자의 아들이다. 그렇게 먼저 말하고 나의 가족 중 나는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형제라든지 나의 부모 또는 나의 무슨 삼촌이 됐든 이모 고모가 됐든 내 친인척들은 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내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미국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맡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그의 말은 이어집니다. 나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자랐고 또 한국 전쟁 때 나의 부모님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배가 고팠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미군 병사와 그와 그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준 그 음식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서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그라는 것은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어머니니까 이제 로버트 허 특검에게는 이제 외할머니죠. 나의 어머니는 나의 외할머니 품에 안겨서 지금의 북한에서 탈출해서 안전을 한 곳을 찾아서 남쪽으로 피난해 온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모님은 결혼하고 나서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찾아 이곳 미국으로 왔습니다 라면서 이 나라 미국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은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얘기를 연방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로버트 허 특검이 먼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 거예요. 자, 로버트 허 특검은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늘 나의 역할이 무엇이든 어떤 행정부이든 그러니까 어떤 공화당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이든 또 나는 어떤 그 행정부 정권이든 나는 늘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불편부당함을 적용해 왔다라면서 법무부에 대한 내 존경과 이 나라에 대한 내 헌신이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검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수락한 그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허 특검은 1973년생입니다. 1973년에 뉴욕시에서 태어나서 하버드 대학에서 영어와 미국 문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이후에 윌리엄 랭퀴스트 전 그 연방 대법원장과 앨릭스 코진스키 전 연방 항소법원 판사의 재판 연구원을 지낸 뒤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메릴랜드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직폭력, 또 마약 밀거래, 불법 무기 소지, 화이트 칼라 범죄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그런 사건과 범죄를 척결하는 일을 맡아왔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법무부에서 일하면서 현재 그 FBI 국장으로 재임 중인 크리스토퍼 레이, 당시에는 이제 법무부 차관보였는데 그의 그 보좌 역을 맡은 바 있었고요. 2018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지검장직을 수행한 뒤에 그 후에 이제 변호사로 일해 왔다가 이번에 특검으로 임명이 돼서 조사 업무를 한 것입니다. 작년 1월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의 기밀 유출 및 불법 보관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특검으로 임명돼서 이번에 그 특검 임무를 이제 마친 것입니다. 마치면서 모든 걸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그 제출한 전문이 이번에 공개됐고 그리고 연방의회에서 그걸 토대로 로버트 허 특검을 불러서 일종의 증인을 상대로 뭐 질문 응답을 하듯이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로버트 허는 자신의 정체성, 한국인 후손으로서의 어떤 뿌리를 신랄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시간도 당당하게 가졌었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항공당국이 비행 중 동체 구멍 사고 이후에 그 보잉의 737 맥스 그 기종 생산 과정을 검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점검을 한 항목 102개 가운데 무려 40개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1월 5일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9 기종 여객기가 그 오레건주 포틀랜드에서 이륙한 직후에 비행기 동체 측면에서 도어 플러그, 비상구 덮개라고 합니다. 비상구가 이제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비상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는 이제 쓸 일이 없게 되는 그런 비상구는 바깥에서 딱 덮어 놓습니다. 뭐 안에서는 비상구처럼 보이지만 이제 밖에서 딱 덮어놨기 때문에 안에서 쓸 수는 없죠. 그 덮어놓은 덮개가 뜯겨져 나갔잖아요. 그 15,000피트 상공에서 그 비상구 덮개가 뜯겨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잉과 737 맥스의 그 동체 제작업체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스를 상대로 생산 공장 점검을 연방항공청에 실시했습니다. 무려 6주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항공청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품질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다수의 사례를 발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항공청이 보잉 생산 공장에서 점검한 항목은 89개가 중요한 항목이 있었는데 이 89개 중요한 항목 가운데 56개는 합격, 그리고 33개는 불합격 판정을 또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가운데 33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비행기 제조업체의 그 불량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연방항공청은 일단 그 즉시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비하인드 뉴스 하나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영국의 BBC 방송에서 나온 보도 내용인데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지만 제 귀에는 이게 그렇게 흘려 들을 수 없는 뉴스로 들렸습니다. 자, 영국의 BBC 방송에서 끔찍한 보도를 어제 했습니다. 보잉이 생산하는 또 다른 기종인 787 드림라이너와 관련해서 내부 고발을 했던 전 보잉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엊그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2017년 자신이 은퇴할 때까지 32년 동안 보잉에서 근무를 했던 존 바넷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존 바넷은 787 드림라이너를 만드는 노스 찰스턴 공장에서 의도적으로
저품질의 부품을 쓰고 있다라면서 지난 2019년에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위슬블로우죠. 그 내부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인물입니다. 그는 얼마 전만 해도요. 근데 보잉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소송을 했죠.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보잉을 상대로 한 그 내부 고발 소송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그 소송 절차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자신의 트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BBC는 전했습니다. 보잉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뭐 일단 제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경찰은 그 어떤 그 혐의점도 또 누구에게도 뭐 미리 단언하지 않고 공정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겠다라면서 일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의 진전 과정과 결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궁금합니다. 비행기 소식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에어프레미아,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아주 가성비 좋은 뭐 저가 항공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에어프레미아 항공이 미주 노선 운항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에어프레미아가 취항 2년 8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100만 명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에어프레미아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10일 인천발 LA행 YP101편에 탑승한 242명의 승객을 포함해서 누적 탑승객이 드디어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까지 운항 편수는 총 3,731편. 노선별 탑승객 분포를 보면 LA, 뉴욕 등이 미주 노선이 34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쪽이 27만 7천 명, 일본 노선이 19만 2천 명, 유럽 노선이 10만 7천 명 정도로 지금까지 누적 승객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탑승객들의 국적은요, 한국 국적이 71만 명, 그리고 비한국 국적이 미국 국적을 포함해서 비한국 국적이 29만 명이었습니다. 성별 볼까요? 성비는 남성이 54.4%, 여성이 45.6%로 남성이 조금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전 여기서 그래? 라는 조금 의아스러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연령별로는 20대가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30대가 22%, 40대가 15%, 50대가 13.5%, 60대가 12.9%, 10대 이하가 11.7%를 기록해서 20, 30대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 미국 주로 또는 한국, 동남아를 운항하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20, 30대가 그렇게 절반 이상으로 많은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보통은 한 40대는 좀 넘은 사람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에어프레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대 승객들이 가장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는 장거리 노선에서처럼 굉장히 비싼 그런 요금을 받지 않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는 좀 더 앞뒤가 넓은 그렇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위 가성비 여행을 찾는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올 하반기부터 미국 등 해외에 사는 재외 국민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재외 국민들도 한국의 휴대전화 번호 없이 한국 본인 인증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가서 한국에서 발행한 휴대전화 아닌 걸로 뭘 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공연, 심지어 공연 티켓 같은 거 하나도 예매를 못 해요. 한국 갈 때 우리가 이제 한국 전화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죠. LA나 뉴욕 공항에서 그런 전화를 빌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 인천 공항에서 그런 그 전화를 2주일, 한 달, 이렇게 특정 기간 동안에 돈을 내고 그동안에 이제 빌려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한국 전화번호 있는데 왜 안 돼? 네, 안 됩니다. 그건 일종의 대포폰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 전화를 빌리기 전에 그 번호는 다른 사람이 쓰고 있던 거고, 또 그 후에 지금 내가 쓰고 있고, 내가 2주나 3주 뒤에 그걸 반납하고 미국으로 떠나면 그 번호는 또 다른 사람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일종의 대포폰 같은 걸로 취급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항에서 빌린 한국 전화번호로는 한국에서 본인 인증이라든지 무슨 공연이나 무슨 예약, KTX 예약 이런 게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국 전화번호 없이도 본인 인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최근 그 한국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등등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의 한국 내 디지털 서비스 편의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들과 함께 비대면 신원 확인 시스템인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꼭 한국 전화번호가 없어도 온라인에 들어가서 본인 확인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얼굴을 보여주든지 뭐 어떤 형태를 이용해서 뭐 여권도 보여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시범 서비스 대상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 국민이라고 하는데요. 약 240만 명 정도가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은 역시 미국에 사는 재미 한인들입니다. 이 재외동포를 포함해서 해외 체류 국민은 한국 휴대전화번호가 없어서 한국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개선 요청도 계속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책의 구축을 시작한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이런 불편을 말끔히 씻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씩 편리함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좋고요. 한국을 위해서라도 우리 재외동포에 대한 이런 편리성을 해주는 것은 한국을 위해서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 재외동포를 신경 많이 써주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 재외동포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게 여러 면에서 한국에게도 좋습니다. 왜? 그래서 또 한국 여행을 편안하게 더 갈 수 있고 일주일 있을 걸 뭐 열흘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저런 뭐 KTX든 무슨 공연이 됐든 다른 뭐가 됐든 돈을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불편해서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해결이 되면 돈을 더 쓸 수 있는 기회도 창출되고 하니까 한국을 위해서도 저는 좋은 조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한국에서는요 끔찍한 사건이 좀 뒤늦게 알려진 게 하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그 요양병원에 그 장애가 될까봐 그 우려가 되는 가운데 결핵에 걸린 입주자 2명을 그 요양병원 운영에 장애가 될까봐 사실상 살해한 것으로 혐의를 받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 46살 이모 씨가 결핵 환자 2명에게 치사 약물을 투여해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에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 1명과 60대 남성 환자 1명, 2명에게 위험성이 매우 높은 약물을 투약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요,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그 치사 약물인 그 염화칼륨이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들은 이 약물을 투여받고 불과 10분 만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망한 환자 2명은 병원 내부에서 이 결핵에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당시는요, 그 중증호흡기 증후군, 그 메르스라고 혹시 기억하시죠? 네, 메르스가 한국에서 크게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가뜩이나 메르스 때문에 뭐 병원, 요양병원 이렇게 집단으로 단체로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감을 갖고 있을 때 마침 그 2분이 결핵에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요양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환자들이 그 결핵에 걸린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밖으로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걱정을 해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그 어떤 범죄보다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범행입니다. 네. 재판 공탁금을 줄여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이 거부되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벌금 납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갑부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그 재판 공탁금을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내겠다라면서 재판부에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원고 측인 뉴욕 주 검찰총장이 공탁금을 줄여줄 근거가 없다라면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법원 결정에 항소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달 25일까지 이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항소 안 했어도 물론 벌금은 내야 됐지만 난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난 항소하겠다라고 항소를 공식으로 제기했다면 그날로부터 역시 벌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항소가 끝날 때까지 이 벌금은 나라로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왜? 아직 결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항소의 결과가 모두 끝날 때까지
나라의 귀속은 안 되더라도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일종의 공탁은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주머니에서 나와서 내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법원이 공탁금 부담을 줄여주지 않을 입장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정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의 그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어제 그 뉴욕주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공탁금 전액을 맡기는 게 불필요하다라는 트럼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공탁금을 전액 법원에 맡겨야 한다라고 검찰 측은 주장했습니다. 앞서 그 트럼프 측은 레티샤 검찰총장이 그 제기를 한 그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에서 지난달 패소했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항소를 해서 항소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벌금 액수에 맞는 그 액수를 공탁을 해야 되는데, 최소 이게 이자까지 합쳐서 한 4억 5,400만 달러, 4억 5,400만 달러 달하는데, 이 액수를 이제 고스란히 공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탁금을 감당할 만한 그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소법원이 1심 결정을 유예해주지 않는 이상 재정적인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연 트럼프의 벌금 납부가 어떻게 될지 그 여부가 아주 뜨거운 감자, 중요한 이슈로 이제 떠오르게 생겼습니다. 네, 이제 먼저 끝으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뉴욕으로 먼저 가봐야 할 텐데요. 자, 뉴욕 지하철에서는 가방 검사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지난 7일부터 뉴욕시의 그 지하철 그리고 전철 공공안전 강화를 위해서 750명의 주 방위군과, 그러니까 군인이죠. 750명의 주 방위군과 250명의 주 경찰들을 포함해서 약 1,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군경 인력을 지하철에 배치해서 가방 검사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실제로 이제 가방 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24년도 미국에서 가방 검사를 하는 거예요, 가방 검사. 자, 이 가방 검사를 실제로 뉴욕시가 시작을 하자 인권단체들이 인종차별이나 인권 문제가 있다라면서 우려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통근자연맹과 뉴욕 시민자유연맹 등 인권단체들은 인종 프로파일링을 가장 우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가방 검사가 특정 소수 인종들을 주 타겟으로 이루어지는 인종차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캐시 호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의 전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말하면서 대규모 군경 인력 지하철 배치 및 지하철역에서의 가방 검사 조치를 계속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강력하게 계속 가방 검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에 몇 달 새 뉴욕시 지하철에서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승객 불안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 뉴욕 지하철을 탈 리 없는 사람들에게는 인권 문제 등이 당장 먼저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평생 뉴욕 지하철을 탈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죠. 근데 인권 문제 정말 될 수 있는데라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막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뉴욕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늘 범죄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인권이라는 측면보다는 안전에, 특히 나 자신의 안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뉴욕 지하철 가방 검사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치가 시행되는 과정 동안만은 더 이상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권 문제, 안전 문제,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여하튼 그 조치가 시행되는 그 과정 동안 더 이상의 범죄가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라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참 안타깝긴 하네요. 이게 1970년대 한국도 아니고, 기억하시죠? 1970년대 한국에서는 소위 이제 데모하는 대학생 잡아내겠다라고 툭 하면 거리에서 불시에 가방 검사하고 그랬는데, 50년도 더 지나 미국 뉴욕에서 그 가방 검사라는 것을 또 보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자, 최소한의 인권 침해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구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